안녕하십니까. 창의로운 중랑구 생활의 최창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상대 쪽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대장동도 오간데 없고, 뭐 계속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과를 하든지 지금 그쪽 뭐 캠프도 날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뭐 상대 쪽 후보에 대한 언급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시간 낭비가 아닌가. 자기들 사정으로 자기들끼리 뭐 잘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재명 후보와 좋은 경쟁자로 낮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후보님의 이런 훌륭한 공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지금 소화시켜드리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금 아까운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준비 중이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데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또 공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쪽 분들 사정을 언급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는 게 또 저희들 어차피 대구 시민 그리고 또 중랑구의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도 다 저희들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고 정의롭게 모든 일이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가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는 좀 추워지는데 이렇게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지역 현안들 때문에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저희 박창달 총괄 위원장님을 또 뵀죠. 또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던가요? 예, 우리 그 보수 쪽에 그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시던 박창달 총괄 위원장님께서 저희 이재명 후보와 뜻을 같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분께서 평생 동안 담아왔던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중에 그 하나였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설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분께서 진정한 구국의 정치인으로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결단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나본 박창달 총괄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이재명 정치인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계셨고요. 그분의 자기 소신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느 중에 그분의 말씀에 빨려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정치에서나 우리 대구에서 특히 중랑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오셨던 분인 만큼 저도 그분과 함께 이번에 대선과 보선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지역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 만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딱 기억에 남으시는 어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제를 좀 살리도 저희들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진보보다는 약간 그 보수적인 성향의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게 파란 옷을 입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최창희의 보궐선거 후보로서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좀 먹고 살게 해도 도대체 경제가 왜 이러느냐. 물론 그분들도 수긍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는 복지 행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 여러분들까지 혜택을 못 미치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을 하고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현안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기만한 분들은 물론 따로 있지만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참 눈물 겹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지금 소확행 공약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이런 공약들이 지금 한 40개 넘게 나왔나요? 하여튼 저도 일일이 다 세어보진 못했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제 소확행이라는 게 우리 민생에 아주 밀접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집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생과 밀접한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이고, 실제로 이제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공약이다. 그냥 말만 공약이 아니라 하나하나 진짜 세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모두 다 집어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물론 선거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리는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게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그냥 그것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이거를 공부할 시간 또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또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SNS 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몇몇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민생하고 밀접한 부분들, 특히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면접 준비, 이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면접 준비 48만원 실화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각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수능 시험 잘 치시라고, 그리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라고, 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수막 거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걸고 싶었었는데, 저희 대구 중에서도 중구와 남구, 그리고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은 서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초고령화로 접어들었는지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 청년이 떠나는 도시다고 보니까 이번에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받으실 분들이 거의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저희 지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제가 현수막 거는 부분에 아주 소소한 부분에도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접 준비하는데 48만 원이 이제 실화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면접을 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이 메이크업을 하는 데만 해도 30여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장을 입는다든지 뭐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뭐 전문가와 모의 면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접을 다 본다고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면접을 수차례 봐야 되는데 들 때마다 이제 비용이 드는 거고, 물론 이제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면접을 본다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세한 공약을 세우셨더라고요. 면접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실력도 있고 또 면접에서 이제 자기의 그 의견을 내고 면접관이 이제 바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우선이겠지만요. 그 하기 전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정장이라든지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뭐 헤어나 메이크업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게 이제 정장을 대여하거나 사진
이제 찍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네. 취준생들이 그 부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뭐 많이 알려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은 또 컨설팅을 따로 받는 것들, 또 전문가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모의 면접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또 코칭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이런 거를 또 하나하나 또 제공하겠다는 이런 또 여기 또 통합적으로 지자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 사태를 설립하겠다는 이런 공약들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네. 또 그런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공공 부분에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라는 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공공 부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거고 또 각 지자체마다 의지에 따라서 관할 지역 안에 기업들을 또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펼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에 앞서서 중소기업에서 면접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우수기업 등으로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해 줌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의 청년 면접 수당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올 한 해만 해도 2만 5천 명이 5만 4천 건을 신청할 정도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렇게 면접 준비 48만 원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네, 실화고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공약을 세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각 가구마다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계시죠. 근데 사실 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미비한 게 사실이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 집에도 그 애플 푸들 한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고요. 네네. 저희 집에 반려동물을 키운 지는 약 한 30년 정도쯤 됩니다. 30년씩. 제 앞에도 푸들이었고 뒤에도 푸들이었는데 20년 살다가 보낸 친구가 있고 지금 현재 약 한 10년 정도쯤 됐는데요. 저는 우리 그 반려동물을 잘 키워서 그런 건지 예, 아직 그 병 한 번 치료한 적 없고 수술 한 번 한 적 없는데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이 병원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렇게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처음 간 곳은 이렇게 종합 검사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비용이 약 한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곳을 한 군데 더 갔는데 약 먹이고 주사 맞고 뭐 15,000원인가 2만 원인가 그래서 치료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사실 또 30만 원 이상 또 특히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곧 동물을 유기하는 지름길이죠. 네, 또 하게 되는 또 그런 일까지 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약을 지금 세워졌습니다. 예, 그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의 그 치료비가 정말 그 천차만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비가 그만큼 차이 나는데요. 어떤 한 분이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햄스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햄스터는 실제적으로 시중에 가면은 뭐 몇천 원 주면은 그렇죠.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햄스터 다리 골절된 부분으로 병원에 갔는데 그 수술비가 10만 원이 나와서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주변에 지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고치셨겠죠. 고쳐서 지금까지 잘 키우고 계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 뭐 그 부분 제가 그 부분까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은 병원마다 진료비 그 편차가 작게는 뭐 2-3배, 많게는 뭐 7, 8배 뭐까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병원비에 관한 그 분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소득층에서
이 반려동물을 계속 키워오다가 네. 어떤 그 질병이나 예. 또는 상해를 입게 되어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정말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네. 결국은 자기 손으로 그 반려동물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동물농장 애청자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점들이 그냥 거기서 보여진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니까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예, 지금 사실 이제 반려동물들의 그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누구나 하나씩 들고 있는 사례병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에서도 그 보험을 이제 가입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입률은 너무나 미미해서 뭐 0.23%의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이제 수가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반려동물을 이제 버림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률을 좀 높이는 방안도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수가가 적립이 되면은 보험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이 되면은 이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부담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 있어서도 그 보험료를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이게 가입을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화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아마도 보험 가입률도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 걸로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또 뭐 정해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또 보내야 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종량봉투에 싸서 이렇게 그냥 버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분명히 이게 동물 사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정해진 것도 없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화장터, 동물 화장터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님비죠. 누군들 그래 그걸 혐오 시설로 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중랑구 같은 이런 도심 지역에서는 많이 힘들고 사실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명동 그 어떤 지역에 반려동물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민원들이 굉장히 심해서 철수했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양환실을 차리는 것만 해도 그 민원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반려동물이 사랑스럽고 또 보낼 때 애틋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구와 남구와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애견 화장터를 만들어서 괜히 또 그 분란을 일으키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직 물류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단체에서 수명을 다한 이 친구들을 모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 처리하는 이런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동물병원에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위탁을 해서 그렇죠. 그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따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절차를 잘 해서 잘 키웠던 동물이 충분히 대우를 받게끔 해줘야겠죠. 그냥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런 병원에서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혹은 다른 부분들에 의한 어떤 그런 분쟁 없이 업체에서 그대로 수송을 해서 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냥 뭐 어떤 앞뒤 맥락을 따지지 않고
뭐 세우자. 뭐 이거는 좀 현실 실정을 잘 모르고 아마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잘못도 이제 전달이 되어지면은 그냥 수고를 해서 그냥 일괄 처리하자 뭐 이렇게 그 비추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병원이면 병원, 그렇죠. 공공기관이면은 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사체들을 처리할 때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함께 처리하자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방안과 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모두를 존중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또 정책이 좀 이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꼭 이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공약 중에서 보니까 초등학생, 뭐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뭐 초등학생을 육아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잘 모르지만은 뭐 저희 누나만 해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보니까 학교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수나 속에서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스케줄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떤 학교는 뭐 이렇게 해주는 학교도 있고 또 안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보니까 초등학교 3시 동시 학교를 추진하겠다.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그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스케줄을 애 스케줄을 맞추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조금 전같이 오후 3시 이제 오후 3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요. 지금 OECD 국가에서 대부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뭐 방과후 수업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또 애를 그 육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께서 그 편안하게 항상 3시에는 학교에서 하교를 한다는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요일별로 스케줄 또 신경을 쓸 필요 없고 항상 그 시간은 우리 애가 하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능률도 올릴 수 있고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3시에 하교시키는 부분을 시간을 정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시에 하교하는 정책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정책들이 보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뭐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이 안에 복합적으로 어떤 그 경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공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림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기초 학력 향상, 그다음에 예술 체육, 창의적 체험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능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을 걱정을 없애는 것들. 이게 다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은 효과가 이제 되게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와서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게 무엇보다 제일 좋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걸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들을 지역적 현안과 물론 저희가 예비 후보님께서 이제 지역을 다니면 이런 현안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했냐, 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고 계실 텐데요. 예. 지금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이민년 2022년은 선거가 3번이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번이죠.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가 6월 달에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 때만 여러 가지 공약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정말 많이 다녀보고
그 애로사항들을 모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들을 잘 서포트하고 현안들을 더 잘 아는 그런 후보를 뽑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잘라서 이제 물론 제작을 하겠지만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관련된 공약인데 요건 이제 7월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